단기간 안에 급하게 체중을 빼야 할 때는요 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위고비 주사를 통한 다이어트들도 요요 현상이 조금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위고비가 유명해졌어요. 근데 위고비를 일론 머스크가 잠시 중단했을 때가 이 사람이 요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병행했어야 요요 현상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위고비에 효과가 없구나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우리편안내과 이광균 원장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를 했고 닥터 광사부라는 채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다이어트와 비만,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또 내과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근거 있는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체지방을 빼려면 칼로리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하나요? 네, 체지방을 줄이려면 결국에는 섭취보다 소비가 많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마치 이 통장 관리랑 비슷한데요. 월급보다는 지출이 많아야지 잔고가 줄겠죠. 우리가 저장돼 있는 이 잔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를 적게 먹거나 그만큼 더 움직이면 일주일에 약 0.5kg의 감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사량만 줄이고 운동을 안 하면 체중은 빠져도 근육이 같이 빠지게 됩니다. 이 운동은 꼭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체지방을 단기간에 빼기 위한 운동은요, 또 공복 유산소 걷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 걷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체지방 연소에 가장 효과적인 습관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체중 감량을 해야 할 때의 식단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단기간 안에 급하게 체중을 빼야 할 때는요, 이 탄수화물의 섭취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과 또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구성 비율은 탄수화물 30%, 단백질 40%, 지방 30% 정도, 즉 3대 4대 3 정도의 단백질의 함량을 높이는 쪽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흰 쌀이나 빵 대신에 현미나 귀리, 고구마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바꾸시고요.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 드셔야 지방이 빠져도 우리의 근육이 유지가 됩니다. 운동은 이 공복의 유산소 걷기에 주 2, 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섞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걷기, 또 저녁에는 스쿼트나 런지와 같은 하체의 큰 근육의 위주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후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요요가 오는 이유는 살만 뺐지 우리가 몸이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바뀐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식사량만 줄여서 체중을 감량하면 기초 대사량이 같이 낮아지고 지방은 더 잘 쌓이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중만 보지 마시고 근육과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식단과 운동을 동시에 함께 교정하셔야 합니다. 식단은 단백질을 중심으로, 운동은 공복의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또 근력 운동은 주에 2, 3회 정도를 위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요 현상이 적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렵게 느끼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도 운동을 하셔야만 요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 있는 위고비 주사가 있는데요. 이 위고비 주사를 통한 다이어트들도 요요 현상이 조금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만 요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논문에 밝혀져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등 다이어트 방법은 어떤가요?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서 인슐린의 분비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공복 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가 유지가 되면 지방 분해가 활발해지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식 시간에 폭식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탄고지도 초반에는 체중이 빠르게 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의 문제나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서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식단과 운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살 빠질 때 오는 신호가 네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신호들인가요? 이 첫 번째는 아침에 몸이 가벼워집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요. 또 두 번째는 식후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체온이 올라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또 이러한 혈액순환 개선이 또다시 살을 빠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허리띠가 헐렁해집니다. 우리가 체중보다 먼저 동시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내장 지방인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내 몸이 체질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을 소멸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 준다면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식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즉 가공식품 대신에 현미나 귀리, 통밀 종류로 바꾸고요. 또 단백질과 채소의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시면 내장 지방의 감량에 도움이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식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저장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근력 운동을 하셔야 근육량이 늘어나고 그 자체로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마치 지방을 태우는 이 난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지방을 태우는 연료를 태우는 공장과 같은 이 근육을 많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식단으로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운동으로 근육을 지켜야만 합니다.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문제가 의지가 금방 꺾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약물 치료나 또 요즘에 나오는 위고비나 또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또 비만을 치료를 하면 의지가 정말로 일단 최소한도로 3개월은 가야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한 달 정도 하고 중간에 멈추는 분들, 약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위고비도 마찬가지고 또 노력도 마찬가지고 한 달 정도 하고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요 현상만 더 심해지고 정말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고 계속 비만으로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역시나 환자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또 다이어트 커뮤니티나 또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고비만 써도 살이 잘 빠질까요? 요즘에 위고비가 나와서 한창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전에 삭센다라는 주사가 나왔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센다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삭센다만 쓰면 정말로 뭐 비만의 뭐 치료가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는 이제 위고비로 대체가 거의 됐고 그다음에 삭센다도 요요 현상이 있었고 실패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위고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고비로 유명한 그 해외 유명한 저명 인사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거든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위고비가 유명해졌어요. 근데 위고비를 일론 머스크가 잠시 중단했을 때가 이 사람이 요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일론 머스크도 위고비를 끊었을 때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병행했어야 요요 현상이 없었을 텐데 중간에 다시 살이 찌는 사진들이 막 올라왔고 다시 위고비를 시작했든지 다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든지 간에 다시 살이 또 빠지는 요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고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위고비를 지금 저희도 도입된 지 꽤 오래됐는데 중간에 멈추는 분들도 있고 또 요요 현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예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용량을 올렸지만 아예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위고비를 3개월 정도 했을 때 효과가 없으면 중단하라고 권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고비에 효과가 없구나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위고비는 구조적으로 특징적으로 삭센다보다 멈추었을 때 요요 현상이 조금 더 잘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에 과연 요요 현상을 없게끔 어떻게 끌고 가느냐,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느냐, 이 방법이 논문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게 바로 운동을 같이 처음부터 병행하는 것이었고, 또 식단을 스스로 의지를 통해서
계속 교정해 나가는 것이 요요 현상을 적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위고비 하나만에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요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위고비를 끊었을 때 위고비를 뭐 평생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목적이 어느 정도 체중을 신나게 감량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나의 그 식습관이 교정이 됐어야 되고 또 운동의 습관이 교정이 됐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요요 현상이 없게끔 계속 건강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식단 교정과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기억에 남는 다이어트 환자가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분은 다낭성 난포증후군이라는 이런 질환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다낭성 난포증후군이 뭐냐면 여성분이 호르몬에 이상이 생깁니다. 다낭성 난포. 난소에 낭종들이 많이 있어서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불임이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균형이 깨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임신이 잘 안 되는 또 특징이 있거든요. 불임, 난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대기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이분의 꿈은 원래 스튜디오스였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자기가 딱 그 표현이 자기가 코끼리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코끼리 같이 보이는데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지금 다낭성 난포증후군이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살을 빼지 않으면 이거는 치료가 안 된다. 그리고 다낭성 난포증후군의 주 치료는 다이어트예요. 체중을 빼는 거거든요. 이런 난치의 병도 체중을 빼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신 분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이 이 불임과 난임으로 고생하셨던 이 다낭성 난포증후군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뒤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치가 돼서 싹 사라지고 본인의 체중도 본인의 의지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한 3, 4년 동안 계속 유지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도 잘 낳고 이제는 이분이 전보다 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돼서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와 다이어트 성공한 이 케이스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한 가지는 비만인 경우에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만인 경우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봐도 비만인 경우에 우울증의 빈도가 높아지거든요.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옷도 안 맞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은 이제는 어떤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질병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우울증,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이러한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질병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이분이 또 기억나는 거는 우울증이 있었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서 이 우울증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셔서 자기가 우울증을 이제 치료하고 해서 스스로 나는 이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하고서 스스로 인터뷰를 저한테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삶에서 미용적인 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이나 내면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죠. 고도 비만과 초고도 비만의 다이어트 방법은 똑같은가요? 고도 비만과 적당한 비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걸 뛰어넘는 초고도 비만은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고도 비만과 어느 정도의 그냥 통통한 정도의 비만은 내가 노력해서 또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많이 성공하기도 하고. 근데 초고도 비만 이상으로 가면 의학적인 도움을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노력해서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고도 비만 그리고 비만, 고도 비만 이상에서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약물 치료, 또 약물 이상의 것, 뭐 지금 나와 있는 위고비 주사도 그렇고 또 위풍선, 위에다 풍선을 넣어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포만감을 유도시키는 그런 시술, 그다음에 위밴드, 위절제 이런 것들이 초고도 비만 이상에서 행해지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초고도 비만 이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질병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뭐 여러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의지로 이런 초고도 비만 환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것이다.
통계적으로는 10% 미만의 이 통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도 비만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잘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약물 치료, 현대의학이 비만 쪽에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또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물 치료 방법이나 초고도 비만 이상에서 행해지는 비만 시술, 여기에는 위풍선과 위밴드, 위절제, 위소매술 이런 것들이 행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만이 질병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만은 예전에는 뭐 뚱뚱해, 뭐 살이 쪘어 하면은 보기 안 좋아, 이런 미용적인 걸로 치부를 했는데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그 이상부터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전 세계적으로는 더 일반적인 관점이고,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가 뭐냐 하면, 비만 이상,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과 35 이상의 초고도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질병을 동반하거든요.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자기가 조금 비만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간 초음파만 봐도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 지방간이 너무 많아서 야, 이게 질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방간은 질병이에요. 지방간이 오래되면 간 경변, 또 간 경화, 간 암에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거 하나만 있어도 질병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질병이라고 보는 관점이 맞고, 또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이행될 때 들어가는 치료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들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권유하는 음식과 피하라고 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꼭 피하라고 하는 음식은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인스턴트. 그러니까 가공식품, 뭐 라면이나 뭐 빵류나 밀가루 음식들, 면류 이런 것들을 좀 피하라고 하고요. 당을 금방금방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주스나 이런 달달한 음료, 탄산 음료 같은 그 음료수 같은 것들을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어 어렵게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자기한테 이제 나쁜 거를 드시는 거죠. 달달한 음식들, 뭐 금방금방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해서 금방금방 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을 피하라고 교육을 드리고, 원하는 거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또 과일들이 있어서 블루베리나 사과 같은 것들은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와 같은 것들은 포만감을 유도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아침에 뭐 단백질과 같은 그릭 요거트나 또 계란과 같은 달걀과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뇨가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비만으로 인한 당뇨가 제일 많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전적인 당뇨가 있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당뇨가 생기는데, 비만으로 인한 당뇨가 또 가장 많은 당뇨 환자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로 가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과 다이어트를 한다면 당뇨로 가지 않거든요. 이미 당뇨로 갔을 때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고 했을 때, 노력을 했을 때도 계속 당이 높을 경우에, 그래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걱정이 될 때, 그때는 이제 당뇨약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시점부터는 계속 당뇨약을 드시게 돼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체중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면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인한 당뇨 환자분들은 첫 번째 치료는 당뇨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당뇨 전 단계 증상들을 알려주신다면요? 당뇨 전 단계에 어떤 증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당뇨 전 단계일 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당뇨를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전형적인 당뇨의 증상은 입마름 증상, 즉 갈증이 심해지거나 배가 자주 고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또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하면서, 그러면서 살이 빠지는 것이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이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거의 없고 이러한 것들이 더 무서운 점인데요.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후에 금방 다시 배가 고프고 또 자주 피곤하고 손발이 저리는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거나 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서
당뇨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꼭 당뇨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면 당뇨 전 단계에서는 당뇨로 가지 않고 이 단계에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만 잘 하더라도 다이어트만 잘 하더라도 정상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당뇨 관련 기억나는 환자가 있다면요? 기억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뇨와 고지혈, 고혈압이 있는 고도비만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러한 합병증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비만이셨거든요. 초고도 비만에서 이런 합병증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위풍선 치료를 저희가 권고를 드렸는데요. 위풍선 치료는 뭐냐 하면 위에 일정 부피의 풍선을 넣어서 포만감을 유도시키고 포만감은 일어나니까 식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 우선은 치료를 해야 운동도 하고 하면서 살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환자에서 위풍선 시술이 국가에서 이거는 질병으로 보고 보험 적용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 보험 적용에 범주에 들어가는 분이 한 분 오셨었어요. 그래서 보험이 되니까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풍선을 넣읍시다 해서 풍선을 넣었어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이런 반복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또 우울감이 또 왔어요. 우울증이 또 오니까 제 말씀을 듣고서 "이 단계에서는 풍선이 가장 좋겠다."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 비만 이상에서 초고도 비만 이상에서 합병증이 있을 때는 퍼센티지가 있어요. 빠지는 퍼센트. 본인의 체중의 6개월에 한 18% 정도가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여러 약물 치료의 가장 이제 최고 높은 데이터는 1년 동안에 8%에서 10% 정도의 평균 체중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120 킬로이신 분이 10% 빠져도 12 킬로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100 킬로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평균적으로 100 킬로 넘으니까 갈 길이 멀단 말이죠. 그래서 풍선으로 빼면 풍선으로 더해서 식이 조절과 운동을 교정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풍선을 집어넣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도 열심히 했고 병원에서도 막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감시를 또 해 주고 "먹지 말라."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계속 주입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25% 정도가 빠지셨어요. 25% 정도 빠지니까 당뇨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약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해서 혈압, 뭐 고지혈증 다 줄이셨어요. 그리고 인제 그게 한번 빠지다 보니까 본인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얻어서 계속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풍선이 이렇게 인제 고도 비만에서 치료로 돼 있는데 그분한테 인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유리한 치료가 뭘까를 고민하고 이분한테 알맞은 인제 치료를 범주를 정해서 풍선 시술을 해 주면 그렇게 고도 비만에서도 합병증을 줄이고 또 약 가지수를 줄이고 어떤 경우에는 당뇨도 완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이며 우리 몸속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우리가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 요즘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의 혈당이 얼마나 스파이크가 올라가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5 분마다 인제 앱을 통해서 와요. 저도 한번 달아 봤는데 라면 같은 거 먹으니까 혈당이 스파이크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면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 분비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같이 올라가서 몸 전체가 스트레스 상황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나쁜 그런 기전들이 작동을 해서 몸에서 나쁜 인제 방향성을 갖고 혈관도 안 좋아지고 또 인슐린의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점점점 공격하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반복적으로 높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당뇨로 가는 것이거든요. 인슐린이 계속 저항성을 갖다 보면 이것이 당뇨의 기전인데 당뇨가 생기는 기전인데 인슐린이 계속 높은 수치까지 계속 스파이크를 때리다 보면 어느 정도 무뎌지겠죠. 무뎌지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당뇨로 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달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췌장 기능이 망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로 이행되는 거죠. 그래서 달달한 음식이나 뭐 면류, 빵류,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이 혈당 스파이크의 주 원인이 돼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교육을 드리는 것이죠. 식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오면 당뇨 환자분들도 있고 저희는 내과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의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비만 시술, 위풍선 시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비만인 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당뇨를 어떻게 하면 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냥 가장 간단한 걸 하나 찝어드려요. 이거는 제가 제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명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식사 이후에 15분에서 20분 내로 15분을 걸을 것. 이거 정말로 쉬운 거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실천을 안 해서 힘들지만 밥 먹고 나서 바로 앉아 있지 마시고 바로 누워 있지 마시고 바로 15분 내에 15분 정도를 걸을 것. 이거를 항상 교육을 시켜드려요. 걷는지, 산책을 하시는지, 뭐 대단한 운동도 아니에요. 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걸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연속 혈당계를 한번 달고서 한번 해봤거든요. 밥 먹은 다음에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혈당이 쭉 올라가고 바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꺾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한 15분 내에 운동을 했더니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로 이 혈당을 모니터를 하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당뇨 전 단계나 당뇨나 비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전은 똑같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바로 식사 이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실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다이어트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환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셔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적게 먹는 것도 힘들고 우리 바쁜 일상과 아무튼 의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 힘들어 하시거든요. 보통의 그냥 비만 환자분들, 적당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조금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쉬운데, 고도비만 이상의, 초고도비만 이상의, 이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미 고도비만으로 조금씩 이행이 됐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악순환에 계속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고도 비만으로 이미 이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항상 요청을 드리는 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시는 거, 많이 칼로리를 태우는 거 이걸 항상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저희 예전에 렛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비포 애프터 해서 실제 사례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하는가 그거를 저희 이제 한번 사례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실제 비포 애프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였죠.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대부분의 비만의 문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사례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기억이 나는데 3개월 정도가 됐는데 풍선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풍선이라는 거는 다이어트의 비수술적인 거 중에서는 가장 윗단계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위풍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위풍선의 윗단계에서는 위절제와 위밴드 요렇게 분류가 되는데 약물 치료의 이 비수술적인 것에 가장 윗단계의 풍선을 집어넣는데 3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체중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렛민 프로그램 그 제작진분들이 이분은 못한다. 이분은 하지 말자. 왜냐면 프로그램이 망할 것 같거든요.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데 프로그램이 망하면 안 되니까 이분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다 작가님들도 이분 못하겠다고 하지 말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직접 오셔서
저희 건물이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있는데 저희 병원이 지하 3층부터 10층을 오실 때마다 제가 손잡고서 그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시켰거든요. 운동을 안 했던 거예요, 이분이. 운동을 안 하고 우울증이 있어서 집에만 그냥 틀어박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누가 옆에서 뭐 독려해주고 하니까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그분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그분이 제일 많이 빠져서 누군가가 시동을 걸어주고 이게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주고 해야 풍선도 빠지는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서 야, 이런 고도비만인 분들은 옆에서 누군가 독려하는 것이 응원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그때 또 깨달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풍선을 넣었으니까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못 먹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 먹고서 가만히 있는다. 안 먹은 만큼 가만히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먹은 만큼 내가 가만히 집에서 한 500칼로리도 안 쓰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본인은 500칼로리밖에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지느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그거 이상으로 많이 칼로리를 태울 준비를 하시고 있어야죠.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꾸준히 연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반드시 체중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죠.